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 4월에 국내 은행 연체율이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 중소기업 대출 또 가계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그러니까 제때 지금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이 될까요? 이게 지금 보면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연체율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네. 들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 수치 자체는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 2009년에서 코로나 때까지의 평균, 장기 평균이라고 저희가 보죠.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0.8%였고요. 장기 평균 한 0.54% 정도 됩니다. 지금 연체율이 4월이 0.37%니까 연체율 자체의 수준은 올라오고는 있으나 아직 우리가 아주 긴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연체율보다는 아직 낮은 상태다. 근데 연체율은 당연히 고금리가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그걸 보면 연체율이 과연 어디서 올라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희가 보통 이제 신용이 좀 낮고 소득이 낮고 그리고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보통 대출을 하고 있는 차주들을 이제 취약 차주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네. 이런 취약 차주들의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런 취약 차주들이 주로 어디서 대출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출의 상품의 성질로 보면 주담대 쪽보다는 주택담보대출 쪽보다는 신용대출이나 기타 대출 쪽에 지금 물려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약간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사실은 이제 금융권들은 서로 다 얽혀 있고 또 금융권들이 제조업이나 산업과 얽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연계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의 연체율이 저희가 보통 시스템 리스크라고 부르죠. 금융권 전체의 어떤 신용 경색이나 이런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연체율 자체는 올라가고 있으나 수준은 지금 아주 높은 단계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한 쪽에서의 연체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지난달에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한 달 새 6천억 원 넘게 증가를 했거든요. 연체율도 어쨌든 좀 오르고 있기는 하고 가계대출도 이렇게 동시에 늘어나면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이제 가계대출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징적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특징적인 게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뭐냐면 가계대출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의 자산 중에 주택,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뭐 미국의 2배가 넘고요. 뭐 이렇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그러면 결국은 최근에 가계대출 자체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건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이랑 수도권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바닥을 쳤다라는 이제 심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주택 관련 수요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세로 가는 거고요. 연체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고소득, 고신용자들한테 나가는 대출이었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은행권에서 제1금융권에서 나가는 대출이었기 때문에 이쪽은 연체율이 아직은 심각하지 않은 상황인데 연체율이 올라가는 건 뭐냐?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질소득 감소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부분 이제 빚으로 버티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연체가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지금 두 현상이 묶여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은행 중에 하나가 새마을금고인데 정부가 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자금 이탈세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새마을금고가 왜 그렇게 연체율이 급격하게 올라갔느냐. 예. 그러니까 먼저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를 보면 저희가 신협이나 아니면 지역 그 농협들 같은 이 상호 금융기관들에 비하면 한 2.6배 정도 연체율이 높고요. 제가 아까 조금 취약할 수 있다는 연체율이 높은 부분일 수 있다는 저축은행들보다도 지금 1% 정도 연체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왜 높냐? 대표적인 이유로는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시면 새마을금고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전부에 겁니다. 다 네, 전부 다 네. 해당되는 일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새마을금고의 어떤 대출 행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금고별로 대출이 나가는데 일부 금고들에서 조금 방만한 대출 행태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고별로 어떤 금고는 연체율이 좀 더 높은 금고가 있고
어떤 금고는 조금 더 낮은 금고 같고 이런 서로 다른 일부 높은 데는 30% 넘는 연체율이 보이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그런 금고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지금 뭐 조사나 모니터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새마을금고에서는 한시적으로 채무를 조금 그 이자를 탕감해주는 정책들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말에 하반기에 금리가 아주 막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나갔던 고금리 예금 상품들에 대한 이자가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자 탕감 같은 것들이 있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자가 낮아지게 되면 새마을금고의 수익성도 단기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를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부동산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작년 하반기보다 7.5% 늘어났습니다.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금 실수요자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뭐 집값이 바닥을 쳤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수도권 특히 서울 아파트나 수도권 아파트들 이제 점점 수도권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 심리 중에 하나가 바닥을 쳤다라는 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월별로 한번 상반기 말씀을 주셨는데요. 월별로 보면 2, 3, 4월, 5월까지는 조금 계속 늘다가 5월에서 또 6월 넘어갈 땐 약간 정체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늘고는 있는데요. 지금 또 하나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매물이 좀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매매가 계속해서 늘다가 최근 들어서는 매매가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해 보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 사이의 가격에 대한 비율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파는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팔려고 하시려고 하는 거고 사시는 분들은 아직 금리가 높고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하반기에 뭐가 정점일 거라고 생각하냐면 역전세가 정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번 주에도 제가 나와서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사는 분들은 이거 아직도 저점에서 빠져나가려면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저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바로 치고 올라간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점이어도 저희가 L자 모양으로 저점을 조금 오래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는 이제 서로 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매물이 쌓이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나라 밖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는 6일부터 지금 중국을 찾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렇게 그 경제 관련 고위급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는 미중 간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갔다 왔는데 바로 이제 제닛 옐런 장관이 간다. 그러니까 보면 저희는 사실 이제 정치적 수사를 생각해 보면 정치적 수사는 세게 한번 빵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미세 조정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과 중국이 저희가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미국은 중국을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고 미국의 반도체 넘어가는 거, 장비 넘어가는 거 지금 다 막고 있고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처음에 빵 세게 했다가 이제 속도 조절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에서도 사실 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트럼프 행정부 때 굉장히 고율의 대중 관세를 부과했기도 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반도체법이라는 것이나 아니면 IRA, 저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등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국을 압박하는 형세가 당분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그렇게 불만이 높아진 상태에서 사실 미국도 중국을 완전하게 아주 단기간에 끊어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지금 미국은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싼 물건들이 어느 정도 대체해주지 않으면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들이 아주 빠르게 호전될 가능성도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최근에 또 국채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중국이 사실은 미국 국채에 대한 아주 가장 큰 외국의 그 보유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미국 국채들을 지금 자꾸 팔고 있습니다. 그 국채를 팔면 가격이 떨어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국채 가격과 국채 이자율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미국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면 결국 미국의 이자 부담,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닛 옐런 장관은 지금 가갖고 우리가 사실 디커플링을 하려고는 했으나 이러이러한 이유였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협상의 여지도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좀 생각하고 있어라는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중국에게 이렇게 지금 미국 국채를 너무 빨리 내다 파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달라는 뭐 제스처를 취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 중국에서 이제 그 간첩법
간첩을 이제 조금 어떤 행위들은 이 중국 정부에 대한 간첩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빼돌리는 것에 예.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간첩법을 좀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러 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네요. 올해 상반기에 사실 그 전반적으로 크게 좀 보면요. 그 금리가 굉장히 빨리 올랐는데 많이 올랐는데 불구하고 잘 버텼습니다. 근데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잘 올해 상반기 버텼던 것 같은 게 지금 조금 더 작은 소형주들로 퍼져나가고 있고요. 미국 경기 침체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글로벌 IB들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미국 경기 침체 2023년에 금방 올 거고 상대적으로 마일드하게 올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안 왔다고 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시기가 지금 점점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펀더멘탈도 미국이 나쁘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 증시는 조금 당분간은 좀 버틸 가능성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